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 이제 오늘서부터 이제 원가 관리 얘기 시작하는 거죠. 예, 오늘 처음이니까 이제 약간 OT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선생님들 다 그러셨죠? 예.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직장인분 계시나요?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직장인분들. 그러니까 주말반은 거의 대부분이 직장인들로 이제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저도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해야 하면서 세무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도전하는 성공 사례 중에 하나죠. 그렇죠? 예. 굉장히 반갑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어, 얼마만큼 공부해서 이제 기간을 놓고 봤을 때 이 자격증을 땄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효과는 있었는데 합격을 했으니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효율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일단은 제약이 있어요. 공부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거죠. 예. 그렇다고 해서 뭐 또 어떤 또 비법이 있냐? 뭐 머리가 뛰어나게 그게 훌륭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마땅한 비법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경험을 쌓아서 이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참고를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저는 공부하면서 이제 합격하는 기간이 얼마 걸렸냐면 10개월 걸렸어요. 재수 없죠? 제가 이제 물론 이제 저도 이제 그 학부 때 경영학과를 나와가지고 회계학하고 뭐 이제 근데 저는 학부 때 세법 공부 안 했어요. 제가 다닐 때는 세법 과목이 없었어요. 경영학과인데 세법 과목이 한 개인가 있었나? 그래서 그것도 선택이어가지고 안 들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회계학은 이제 여러 과목을 들었는데 직장 다닐 때 저는 이제 직장이 처음에는 이제 증권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저 증권회사 이제 투자 분석팀이 있었는데 제 옆에 있던 그 제 동기는 역사학과를 나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보다 회계학을 더 잘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회계학을 공부했다고는 하지만 실력이 뻔한 거죠. 그 역사학과 나온 친구가 저한테 회계학 가르쳐 주고 그랬어요. 야, 그런 거였냐면서 제가. 그리고 이제 여기 다니면서 이제 뭐 자격증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이제 일을 하는 게, 그러니까 남 밑에서 일해서 하는 게 뭐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닌데, 어, 큰 차이를 보게 되면 제가 직장을 다닐 때는 그때는 이제 결혼을 안 했을 때인데 부모님이 저를 깨워야지만 회사 가거든 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했는데 제가 이제 자격증을 따고 한 수습 기간에 이제 걸쳐가지고 제가 이제 저는 개업을 좀 빨리 한 편이었어요. 개업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저기 파주에 있는 웅지세무대에서 여기 와가지고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가르쳐라 제안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세무대에서 15년간 근무했습니다. 많이 근무했죠. 예. 작년에 퇴사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수업 목적에 그 대학이 원래 좀 그렇거든요. 수업 목적에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쳤고 원래 저는 강의를 하려고는 세법을 하려고 그랬어요. 세법을. 근데 이제 세무대학에 딱 처음에 갔을 때 이제 너 지금은 이제 그 세법 선생님이 딱 티오가 찼으니까 지금 이제 일단은 임시적으로 이제 원가 관리 얘기를 해라. 원가 관리 얘기에 이제 교수님이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가봤는데 다른 데 재무회계 세법은 뭐 교수님들이 엄청 많았는데 원과는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분이 누구였냐면 유교 엄연 선생님이에요. 저보다 1년 먼저 입사해가지고 굉장히 친해요. 저는 이제 형 동생 사이거든요. 제가 동생입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교재가 있는데 제 교재는 객관식 교재가 8월 달에 이제 저 11월 달에 나올 예정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기본서 교재도 마찬가지로 11월 달에 그때 나올 예정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는 기본서 강의를 좀 이렇게 작년 대비로 해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예, 원래 저는 이제 해커스 저기 공무원 아카데미에서 회계학 강의를 하고 있다가 원래 이제 원가 관리 회계는 타학원에서 했었어요.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다 해커스로 옮기면서
여기서도 이제 해커스 경영 아카데미에서도 이제 강의를 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제 첫 강의 대상이에요. 신경을 많이 쓸게요. 그렇죠? 예, 처음이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어민 선생님 이제 교재를 이제 근데 이제 지금 당장 요 여름부터 해달라고 그러는데 제본으로 하면 좀 이렇게 좀 그렇잖아요. 공부하는데 내가 돈 내고 공부하는데 제본 교재 쓰면 좀 그렇죠. 좀 싼티 나잖아요. 그럼 교재가 싼티가 나면 가르치는 강사도 싼티가 나요. 그렇죠? 그래서 제본 교재는 할 수는 없고 그런데 이제 교재를 선택해야 되는데 교재마다 다 그 저자의 그 논리가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엄윤 선생의 교재를 보게 되면 제 교재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이제 같이 웅지세무에서 근무했을 테니까 같이 작업을 했거든요. 교재 작업을. 예. 그 물론 이제 요거는 이제 엄은 선생님이 이제 쓴 교재인데 그래서 같이 이제 우리가 그 강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교재의 논리가 비슷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엄은 선생님한테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11월 달까지만 제 교재 나오기 전까지만 선생님 교재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너무 고맙대요. 고맙죠? 그쵸? 한 권이라도 더 팔리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요 교재로 강의하는 건 전혀 무리가 없고 나중에 이제 객관식 교재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아마 제 교재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건 그렇고 이제 엄윤 선생님 이제 저자하고 우리 관계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10개월을 걸렸는데 제가 머리가 좋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IQ는 120입니다. 뭐 나쁜 편도 아니고 좋은 편도 아니에요. 그렇죠? 예. 두 번 쟀는데 둘 중에서 제일 높은 거예요. 예, 제일 높은 거. 예. 그런데 이게 빨리 합격한 이유가 이제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의 이제 비법이 있다고 그러는데 공부 방법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뭐 학원들이 막 이렇게 발달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동영상 강의 그렇게 있지가 않았어요. 주로 테이프 강의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림동에 강사들의 이제 그 강의를 녹음한 테이프가 있었습니다. 너 어느 시대 사람이냐 그런 표정인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예. 인터넷이 그렇게 발달한 그런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테이프를 들으면서 이제 지하철을 이제 타고 제 이제 직장이 여의도니까 제가 그때 저기 동대문구 휴경동에 살았거든요. 예. 휴경동 아세요? 서울이에요, 서울. 거기서 이제 이렇게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1호선 타고 다니면서 이제 테이프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그랬거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주로 교재를 선택할 때는 교보문고 가가지고 그 교재 중에서 제일 얇은 교재를 선택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두꺼운 교재를 공부할 만한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시간 계획을 세워봐도 제일 얇은 교재를 선택했는데 그 얇은 교재를 만든 사람도 내 교재를 가지고 공부한 사람이 불합격하라고 그 교재를 내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얇은 교재일수록 어떻게 보면 거기에 더 진짜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팁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그 교재를 정확하게 이해했을 경우를 전제를 했을 때. 근데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 얇은 교재를 했는데 그 얇은 교재가 뭐 어떤 뭐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니라 주로 이제 뭘 중심이었냐면 문제 중심인데 기출 문제 중심이었어요. 예, 기출 문제 중심으로 딱 구성이 되어 있는 거야. 이게 제본 교재였어요, 거의. 제본 교재였고 출판사가 등대직이었나? 출판사가 마음에 들었어요. 등대 왠지 이렇게 그 제철 합격의 방향을 이끌어갈 그런 이제 느낌이 딱 들었고 교재의 저자들이 누구였냐면 이런 어떤 이제 그 뭐 교수님들 이런 쓴 분들이 쓴 게 아니라 합격자들이 9명이 쓴 거예요. 가 시험에 합격한 합격자들이 그 9명이 모여가지고 파트별로 나눠서 자기가 자신 있는 파트를 담당해가지고 교재를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로 기출문제 중심이었어요.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뭐였냐면 지금 생각해보면 기출문제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처음 이렇게 공부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회계학을 공부할 때는 세법도 마찬가지였고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를 했어요.
회계학을 잘한다는 거하고, 저도 이제 뭐 단연간에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쳐 보니까 회계학을 잘한다는 거하고 회계학 시험을 잘 본다는 거는 물론 개연성은 있어요. 상관관계는 있죠, 당연히. 회계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는 회계학 시험을 잘 볼 가능성이 더 높죠. 근데 그 상관관계가 원인과 결과가 명확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공부를 조금 어떻게 보면 공부량이 양적으로 덜한 사람이 오히려 시험이 더 잘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양적으로는 덜할지 모르겠지만 질적으로 잘했다는 거죠, 질적으로. 양적 질적이 다 떨어지면서 시험을 더 잘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양적인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공부를 할 수 있는 이 시간적인 제약. 그리고 이제 뭐 회계사 시험이든 세무사 시험이든 주로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과목은 재무회계하고 세법입니다. 더군다나 세무사 시험은 더더욱 그래요. 예. 근데 이제 회계학도 이제 재무회계가 제 거의 중심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세법이 중심이 되고 그 두 개를 잘해야 지금 합격이 돼요. 결국에는 2차 시험도. 근데 원가관리회계는 이게 약간 좀 계륵이에요, 계륵. 이거를 하자니 좀 시간이 아깝고, 왜냐면 한쪽 머릿속에 계속 재무회계하고 세법이 둥둥둥 떠다니잖아요. 이거 해야 되는데 하면서. 원가를 안 하자니 회계학이 꽈락이 나와요. 점수가 잘 안 나오고 합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중은 작은데 이걸 소홀히 하게 되면 합격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회계사 시험은 특히나 원가의 난이도가 또 어렵기 때문에 제일 고민스러워 하는 거잖아요. 세무사 시험은 그렇지는 않아요. 원가가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투입되는 시간이 가성비를 따져보면 조금 이렇게 좀 망설여지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원가는 이게 나중에 공부하면 시험에서 점수를 맞기 힘들어요. 왜냐면 여기 이 저자분께서 우리 윤희 형님께서 자, 그 머릿말 한번 보세요. 수업 안 하고 딴소리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처음이니까 그런 거예요. 처음에서도 막 수업을 하면 여러분들 저하고 쭉 같이 갈 건데 되게 사이가 어색해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친근하게 하기 위해서 좀 잔소리를 좀 하는 겁니다.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거기 저자 이제 그 머릿말에 둘째 보게 되면 세 줄 내려와서 최근 문제가 그래요. 회계학 문제뿐만 아니라 세법 문제도 단순한 문제 풀이보다는 이 논리적인 이론 형성을 기초로 한 응용력을 테스트하는 문제들이 주로 출제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문제들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럼 이런 문제를 맞추려면 내가 이제 머릿속에 갖고 와야 될 지식이 하나의 완성형 지식을 가지고 가져야 돼요. 제가 좀 추상적으로 표현했는데 이게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를 딱 한 번 읽는 순간에 그 출제자의 그 문제에 낸 그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과목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한 번 읽자마자 이게 이제 뭘 판단하는 그런 문제가 딱 생각이 나야지. 그렇지 않고 이게 한 번 읽었는데 이게 뭐지 하고 두 번 읽으면 그건 그 시험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시간적인 여유를 안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 특히 원가에서는 이게 이제 완성형 지식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완성형. 이게 무슨 얘기냐 도대체. 한마디로 문제에 대한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전형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딱 보고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문제에 대한 스토리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딱 보면 이 문제가 그냥 첫 줄하고 한 두 줄 읽는 순간에 내가 이제 이 문제가 어떤 형태의 문제인지를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원가 관리에게는 이 스토리를 잘 알아야 돼요. 이게 파악이 안 되면 문제가 절대로 안 풀립니다. 그러면 이걸 딱 보고 한 번에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 방법은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기출문제를 다독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맨날 그랬어요. 지하철에서. 기출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기출문제를 오다 가다 읽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만 읽어도 그래도 뭐 그게 아마 읽을 수 있는 기회가 한 달에 한 대여섯 번은 되거든요. 10번 이상을 읽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에서 풀려요. 나중에. 어느 정도 지식이 쌓이게 되면 그 문제를 푸는 순간 이 숫자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읽는 순간에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야 된다는 게 그게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2차 시험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2차 시험은
문제가 더 길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료가 더 방대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방대한 자료를 출제자의 요구사항에 맞게 답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 자료를 어떤 식으로 분류하고 정리하는가. 공부를 잘한다는 거는 분류하고 정리를 잘하는 게 공부를 잘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걸 이제 답안지에다가 일종의 이제 보고서 형식으로. 답안지는 연습장이 아닙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2차 시험 보면 답안지 완전 개판이에요, 개판. 나중에 막말하네 막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2차 답안지를 쓰고 여러분들이 한번 채점을 해보세요. 예. 이게 내가 한 짓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서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연습장을 가지고 다닐 때 답안지로 된 연습장을 가지고 다녔어요. 이게 스프링 연습장이 아니라 실제 2차 시험 답안지 있잖아요. 아마 팔 거예요. 예. 1차 때부터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지만 답안지 쓰는 연습이 저절로 이렇게 습득이 되는 거지. 나중에 2차 공부할 때 그때 하면 되지 않냐? 안 돼요. 사람이 이렇게 한 번이란 이 습관이 있으면 그 습관대로 그냥 하기 마련입니다. 그게 이제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적으로 시험장에서 그렇게 쓰는 연습이 나타나는 거죠. 예전에 막 이런 답안지도 있었어요. 숫자예요, 숫자. 얼마일까요? 100만 원이래요. 100만 원이래요, 이게. 물론 이게 이제 실제 그 시험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모의고사였대요. 당연히 틀렸죠. 이게 뭐냐, 이거. 이건가? 못 풀어서? 그것도 아니고. 100만 원이라. 그래서 학생이 와가지고 저한테 이제 항의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자기 학점에 영향을 미치니까. 속으로 이 미친놈아. 네, 그렇죠. 이걸 누가 100만 원이라고 봐요, 이거를. 100만 원을 표시하려면 이렇게 표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이 학생은 평소에 연습을 이렇게 한 거야,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시간이 바빠지고 이제 시간이 없고 빨리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평소에 했던 습관들이 나오게 되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냈다고 생각하고 내가 낸 문제를 냈는데 답안지가 이런 식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면 이거 주관식 채점이잖아요. 특히 2차 시험은. 답안지를 찢지 않는 게 그게 다행인 거예요, 진짜. 그리고 이렇게 답안지 채점을 하면 그 이후의 문제를 봤을 때도 그 채점하는 사람의 기분은 별로 안 좋을 거예요. 주관식이라는 거는 뭐 우리가 글로 써서 한 데서 주관식이 아니라 그 채점자의 주관이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객관식은 채점자의 그 주관적인 그런 성향이 반영되지 않고 그냥 오해말로 하니까 객관식이고, 주관식은 채점할 때 주관이 반영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관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답안지 쓰는 연습을 잘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최종 2차까지 합격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시험에 좋은 습관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단 연습장도 답안지로 답안지들은 연습장을 가지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기출문제를 다독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처음서부터 다독해봤자 그때는 처음에는 효과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아는 지식이 없거든. 그러니까 내가 1장을 공부해야지만, 1장에서 시험 문제 안 나오고 2장에서 이제 나오거든요. 그럼 2장을 내가 공부를 해야지만 2장에서 한 문제가 나올 거거든요. 그럼 2장을 공부하고 나서 이제 기출문제를 10개년치를 쭉 뽑아봐요. 그리고 후위선출법으로 최근 기출문제부터 읽는 거예요. 왜냐면 최근의 시험 문제는 최근의 시험 문제의 그 경향을 반영할 거니까. 그러니까 기출문제 풀이도 후위선출법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최근의 기출문제를 쭉 읽는 거예요. 푸는 게 아니에요. 푸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한 번 읽어보고 두 번 읽어보고 세 번 읽어보면 그 문제를 낸 사람이 그 의도를 알게 돼요.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설계했는지 그게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문제를 빠르게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시험을 잘 보는 거예요. 모든 학생들은, 공부를 하는 학생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은 생겨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시간 안에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시간 안에 푸는 사람이 합격을 하는 거고. 그러면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강의를 이제 가르친 지는 한 18년 정도 됩니다. 꽤 오래돼. 학교에서는 15년 근무했고, 그 전에 이제 웅지경영 아카데미 있었고. 지금 그 당시 웅지경영 아카데미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지금 이 회계사 세무사 학원가를 다 강의하고 있는 선생님들이에요. 저기 다른 타학원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그 선생님들도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공통점은 뭐냐면 최근에 나온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하는 학생들이 시험에 빨리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빨리 붙게 된 그 계기도 바로 그 이유였어요. 그냥. 그 이제 기출문제 중심인데, 이제 공부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해야 될 방향을 말씀드리면,
일단 이제 원가만 놓고 얘기할게요. 뭐 다른 과목은 다른 과목 선생님들이 자세하게 설명할 테니까. 원가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 교재를 가지고 이제 처음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공부하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전에 다른 학원이나 다른 선생님이 그 교재로서 공부하신 분. 없으면 제가 처음이라고 다 가정을 하겠습니다. 공부에는 이제 복습과 예습이 있죠. 예, 이 절대로 예습을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왜냐면 제가 강의하는 것도 철저하게 시험 위주예요. 시험에서 다루지 않는 거는 언급도 안 할 겁니다. 책에 있어도.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예습은 하지 말고 할 생각도 없었죠, 원래. 예. 일단은 강의를 이제 들어야 돼요, 강의. 그 다음에 이제 이 강의 후에 복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아니, 시간이 없어도 뭐, 시간이 있어도 마찬가지인데, 첫 번째 복습을 할 때, 그러니까 2회독이 되는 거죠. 내가 공부한 거로 내가 이 책을 읽는 것도 이제 물론 중요하긴 한데, 첫 번째 복습은 그 강의를 다시 듣는 게 더 좋아요. 학원에서 강의가 제공이 되죠. 그렇죠? 예. 그러면 대신 속도를 줄이면 되는 거죠. 제 강의는 제가 봤을 때는 1.5에서 배속을 이뤄놓고 듣는 게 더 듣기 편해요. 그렇죠? 복습을 할 때 시간도 절약이 되고. 예. 그렇게 해서 강의로 복습하는 것도 효과가 높아요. 특히 회계학은 그래요. 회계학은. 특히 재무회계는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예. 재무회계는 강의로 복습. 세법도 마찬가지고. 재무회계 세법은 아무튼 어떤 원칙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재무회계는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원칙이고 세법은 이제 세법에서 정한 원칙이니까 이건 뭐 제 주관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셔도 상관없고. 예. 원가관리회계도 이해가 잘 안 되면 그때는 이제 강의로 복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읽어야겠죠. 그렇죠? 예. 숙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 과정은 이제 학원에 나와서 하는 거고, 예, 요게 이제 좀 시간을 줄이면서 이제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서 과정은, 그러니까 요 교재가 끝나는 과정은 그냥 요 과정만 반복하시면 돼요. 기출문제는 제가 읽으랄 때 읽으시면 돼요. 예, 이건 어느 정도 이제 원가회계 정도 공부하고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를 그때부터 읽어라 그러면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보통 한 달은 일단은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한 달에서 2달 동안. 그리고 이제 한두 달 지나게 되면 이제 조금 이게 지식이 좀 들어와요. 그럼 이제 기출문제를 읽을 때 그 자료가 좀 눈에 들어와요. 지금은 읽어봤자 이 자료가 무슨 자료인지 뭐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냥 글과 숫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한 기본적인 2달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간 다음서부터는 지금까지 배웠던 그 진도 부분에 대해서는 기출문제를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큐넷 가면 그 문제지를 내려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그 공부한 부분, 예를 들어서 뭐 10장까지 공부를 했다. 그럼 원가 계산을 했겠죠. 예. 그럼 그 문제에서 일단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공부한 건지 안 한 건지. 보면 이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놓고 그 문제를 이제 읽는 거예요. 그 읽으면서 그러면 이제 궁금증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교재를 펼쳐보게 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1회도 2회도 3회도 계속 읽는 거예요. 푸는 게 아니라. 푸는 건 시간이 걸리잖아요. 충분히 읽다 보면 그냥 그 문제를 저절로 알게 됩니다. 제가 요게 합격의 비결이에요. 짧은 시간에 합격하는 비결. 그런데 이거를 지키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야 아마. 하다가 막 포기하고 막. 왜냐면 모르거든요. 모르면 짜증이 나거든요. 짜증 나면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 처음 과정이 조금 이제 그 좀 약간 힘든데 그 과정만 딱 넘으면 알게 되면 또 재밌거든요. 그 재밌으면 또 계속하게 되거든요. 그게 연결이 되면 합격하는 거예요. 이 시험이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아니에요. 어려운 시험이 아니에요. 저 이하의 사람도 120인데 제 2차 점수를 말씀드릴게요. 1차 점수는 너무 빈약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예. 1차는
회계학만 말씀드리면 회계학 제가 60점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과락은 뭐 50 몇 점 맞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공부 다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갔거든요. 네. 괜히 말했다. 그 2차 시험이, 자, 2차 시험이 회계학 일부가 있고, 회계학 2부가 있고, 그 다음에 세무회계가 있고, 그 다음에 세법학 1, 2부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1부는 자산세고 2부는 소비세 이렇게 돼 있나? 예. 저 때는 이렇게 됐었어요. 예. 2차 시험도 제가 이제 준비를 했을 때 어떻게 준비했냐면 이제 많이 읽다가 1차 시험에 이제 합격이 됐어요. 아, 1차 시험이 합격이 아니라 1차 시험이 끝났어요. 1차 시험이 끝나면 여러분들 합격 여부에 따라서 다시 내가 떨어졌다고 해서 다시 1차를 공부하냐? 그러면 내년에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말이 재수가 없나? 예. 1차 시험이 끝나면 그냥 무조건 2차 시험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아, 그래야지만 이게 내년에도 동차가 되는 거예요. 1차 시험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 2차 시험 공부하고, 그 다음에 1차 시험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떨어져도,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다음 연도에 1차 시험 보러 갈 때 그 기간이 이제 가까워지면 그때 이제 객관식 문제 풀면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실력은, 예, 시험 실력은 다 2차 공부하면서 쌓이는 거예요. 이때 진짜 실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1차 시험 문제 가지고는 실력이 안 쌓여요. 예. 2차 시험에 가보면 문제 보면 엄청 길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과연 거기 주어진 자료가 다 그 시험 문제 푸는데 관련된 자료거든요. 모든 문제의 자료는 다 그 시험 문제 푸는데 이용하는 자료예요. 그러면 그 주어진 자료를 내가 어떤 식으로 이거를 분류해야 될 것인지 그거를 계획하기가 2차 시험 문제를 보게 되면 그 스토리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처음 보러 가면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 두 번, 세 번을 읽으면 그 시험은 떨어지는 거예요. 왜? 시간이 다 지나가기 때문에. 내가 읽는 데는 짧게 걸릴지 모르겠지만 의외로 시간은 빨리 지나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시험이 어려운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2차 시험에서 2차 시험 문제를 또 계속 공부하게 되면 1차 문제는 이거는 그냥 저절로 그냥 다 풀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2차 시험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붙으면 바로 이제 동차로 가는 거고 떨어지면 계속 2차 시험 공부하는 거예요. 2차 과정을.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다시 1차 시험 볼 때 1차 거 공부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합격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1차 과목은 따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1차 시험이 그렇게 합격 여부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냥 여러분들이 학원을 이용하는 거니까 학원에서 이 과정들이 쭉 있을 거잖아요. 1차하고 2차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완주를 해야 돼요. 무조건. 처음에 출발을 했으면 1차에서 내가 꽈당 넘어졌다고 해가지고 다시 출발선으로 가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출발선으로 가면 실력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쵸? 2차 시험에 무조건 2차 수업 들으면서 그걸 완주를 해야지만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가야지만 여러분들이 실력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순환이라는 과정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공부에도 흐름이 있거든요. 예. 근데 중간에 딱 해가지고 내가 시험 못 봤다고 해가지고 한두 달 팽팽 들고 고민하고 있다가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계속 그러한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좋은 순환 과정으로 만들려면 일단 완주가 필요한 거예요. 완주가. 명심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진짜 여러분들 빨리 합격시키기 위해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무조건 공부의 시작이 기출문제였어요. 기출문제. 어떻게 보면 처음서부터. 모르는 문제도 계속 읽다 보면 나중에 진짜 알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게 빠른 시간 내에 합격하는 거고 그 기출문제를 많이 풀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기본적인 실력이 쌓이게 되면 다독을 하라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합격의 비결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대단한 거 지금 분조 뽑았어 오늘 수업은. 그렇죠? 예, 합격의 비결을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이게 한 과목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과목에 적용된다. 기출 문제를 많이 읽자. 예. 잠 안 올 때 읽으세요. 그러면 그렇죠? 나도 모르게 잠잡니다. 막 뭐 읽다가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준비하시면 되고 예. 시험 운도 필요하긴 한데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운이 좋았어요. 이게 특히 2차 시험에
이거 볼 때 다른 과목은 모르겠지만 이거는 아마 수석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98점을 맞았어요. 2차 시험에서 98점 맞는 거는 1차는 60점이 안 됐는데 동차 합격을 했는데 이걸 98점 맞는다? 좀 이상하죠. 시험이 원래 그래요. 1차는 56인가 58.5인가 뭐 57.5였나? 예. 그때 2.5죠. 40문제였으니까. 예. 이게 1차가 이건데 아니 두 달 후에 본 2차 시험이 98점이 되냐? 시험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이거는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겁니다. 물론 이때 90점을 맞은 학생이 이때 꽈락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때 2차 공부한 그 기간 동안은 뭐였냐면 계속 지하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도 많이 읽어가지고 이게 무슨 역에서 어떤 걸 읽었는지 막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시험 운도 좋았던 게 뭐냐면 솔직히 시험 운이 좋았는데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 게 뭐냐면 요때 이제 그때 요때는 이제 한국 채택 국제 기준이 아니라 지금 일반 기업회 기준, 우리나라 기업회 기준이었어요. 국제 기준이 도입된 게 2009년도부터고 시험에서 이제 회계사 시험에서 제일 먼저 이제 2009년도부터 이제 실시가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회계사 세무사 시험이 2009년도부터 이제 국제 기준에 이제 도입이 됐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회 기준, 일반 기업회 기준이죠. 지금 일반 기업회 기준에 이제 원조가 되는 거. 그때 채권 채무 재조정이라는 그런 기준서가 있었거든요. 그 기준 내용이 개정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뭐 가능성이 높다 해가지고 채권 채무 그 조정이 있는데 보통 이때는 개정이 되면 그 해는 출제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출제된다는 그런 학생들의 이제 그런 선입견이 있었어요. 대부분 이건 다음에 출제돼 하면서 이거 그거 중요하지 않겠는데 저는 왠지 느낌이 나올 것 같았어요. 왜 그러냐면 딱 그 기준서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20점짜리 문제로 만들기에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전날에 봤어요. 예. 그 다음에 지분법 회계, 그건 제가 찍은 거예요. 지분법 회계가 고급 회계인데 이 회계학 성적이 학생들 꽈락이 제일 많았었어요. 예. 고급 회계인데 세무사 시험에서는 고급 회계 잘 안 나오는 것도 학생들 선입견을 갖고 있죠. 예. 근데 왠지 지분법 회계가 나올 것 같았어요. 전날에 공부했어요. 정리를 해가지고. 그날 아침 시험 보기 재무회계 시험 보기 그 시험지 나눠지기 직전까지 본 게 바로 두 개였어요. 이게 1번 문제였고 이게 2번 문제였어요. 보는 순간에 먼저 나눠주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나눠주고 이제 시험 딱 중 올리기 전까지 좀 약간의 한 5분에서 10분 정도의 시간이 있거든요. 제가 이쪽 자리에 앉았거든요. 일찍 받았어요. 그러니까 운이 좋으려면 일찍 좋고 다 엎으세요 이렇게 하죠. 없는 사람이 바보예요. 그걸 엎으면 안 되죠. 이제 장수를 세라고 그래요. 이게 맞게 이제 문제가 되어 있는지. 장수를 세는데 그걸 빨리 세면 안 돼. 장수를 세면 안 되는 거고 문제를 읽어야 돼요.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문제를 딱 봤는데 1번 문제가 채권 채무예요. 와, 그 요구사항 출자 전환 채무 그게 딱 눈에 들어오는데 방금 전에 봤던 거래도요. 네. 풀었어요 그냥. 그렇죠? 주변에 그냥 아무도 안 보여 아무도. 근데 나 혼자만 있는 그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왜냐면 방금 전에 본 거니까 빨리 까먹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 문제를 풀었어요. 근데 출제는 이렇게 쭉 이렇게 나눠주고 들어가고 있던 거예요. 이렇게 쭉 이렇게 대원해오고였거든요. 그 당시. 네. 출제원이 답 다 이렇게 들어왔을 때 1번 문제를 다 풀었어요. 시작도 하기 전에. 그렇죠. 근데 2번이 지분법이에요. 아 이거는 문제만 계속 읽었어요. 자신이 있었거든. 네. 어떻게 풀어야겠다는 그걸 머릿속에 구성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출제원이 앞에서 막 덮으세요 막 그러니까 이렇게 반으로 접어놓고 이렇게 쭉 봤어요. 이렇게 요구사항만. 문제를 읽는 순서도 있잖아요. 요구사항을 먼저 읽고 문제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먼저 읽고 요구사항을 읽으면 문제를 또 읽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시작이 딱 됐을 때 이걸 풀었어요. 10분도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시험 시작한 지 90분인데 한 15분 정도 해가지고 이 재무회계 두 문제를 다 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원가관리 얘기가 또 이제 두 문제가 나왔죠. 40점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두 문제. 근데 이거는 뭐 원래 다 예상했던 거로 나온 거예요. 관련 원가 분석 하나 나왔고 하나는 종합원가 계산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시험 시작한 지 35분이 됐을 때 문제를 다 풀었어요.
90분에서. 또 풀었죠. 뭐 틀린 게 있더라고, 실수한 게. 실수한 걸 또 잡아냈죠. 그러니까 이제 한 15분 정도 남더라고요. 두 번 푸니까. 또 풀었죠. 말 문제에서 또 몇 개 고쳤어요. 예, 표현을 조금 더 약간 좀 세련되게 가다듬으려고. 예. 그래가지고 이거 했으니까 욕심이 막 생기더라고. 이건 나머지 시험에서 꽈당만 안 넘으면 어차피 그 당시에는 5시험 넘으면 다 합격이었거든요. 뭐 커트라인이 40 몇 점 막 그랬거든요. 47.5점 막 그랬거든요. 누구 때문에 그랬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죠? 문제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내가 쓰는 것도 무슨 건지 모르면서 쓰면서 나오는 시험이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날 이걸 볼 때 그쵸, 밤을 샜죠. 예, 왜냐면 세포박 2부가 제가 좀 약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그 전날에 본 게 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꽈락을 면했죠. 그렇게 해서 된 거예요. 만약에 그때 되지 않았으면 계속 직장을 다녔겠죠. 예. 그렇죠. 왜냐면 더 이상 공부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바뀐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뭐 인생을 가정하는 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제가 하는 일을 제 스스로 제가 계획하고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훨씬 자격증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내가 할 거를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계획 세우고. 예.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주말에 그렇죠? 예, 잠잘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좀 서설이 길긴 했는데 아무튼 뭐 제가 강의하면서도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했으니까 일단은 결과가 좋아야 됩니다. 이거는. 예. 그렇죠? 물론 이제 뭐 내가 취미생활로 회계학을 공부하겠다. 그런 취미는 버리세요. 그렇죠? 취미가 없어서 회계학을 공부합니까? 예. 물론 이제 회계학이라는 건 굉장히 유용해요. 특히 요즘같이 시대에서는 노동의 가치를 나타내는 게 바로 뭐냐면 현금인데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현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는 뭘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죠? 돈의 가격인 이자율이 낮잖아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뭐예요? 다른 자산의 가격이 높아지게 되죠. 부동산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하다못해 이제 뭐 가상화폐도 있고 뭐 코인도 생기고 예. 그 이러한 자산의 평가에 대하고 자산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학문은 바로 회계학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공부하는 이 회계학이 바로 자산의 가치 평가를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분석하는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면 예, 부자가 되는 그런 공부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부수적인 거고 우리의 주 목적은 자격증을 취득하고 예, 자격증을 취득해서 개인적인 내 사업을 하고 내 사업을 통해서 좀 어떤 가치라든가 뭐 어떤 부도 창출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도 이제 저는 이제 사무실이 저 일산에 있는데 예. 뭐 요즘에 어렵다고는 하긴 하는데 뭐 여차저차하면 다 돼요. 그렇죠? 물론 이제 요즘에는 거래처들이 어렵죠. 거래처들이 좀 코로나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거래처가 어느 정도 뭐 늘어나기 시작하면 예, 뭐 자연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 성장의 속도가 예전보다 이렇게 뭐 양적으로나 뭐 또는 질적으로 이렇게 막 팍팍팍 늘어나는 건 아닌데 버티면 예, 다 살아남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여러분들 나중에 합격하셔서 실제로 이제 업무를 해보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 다 살아남게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건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일을 안 하면 손가락을 빠는 거잖아요. 누가 나한테 돈 주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제 뭐가 생기냐면 여러분들 몰랐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들 몸속에 숨어 있는 야수성이란 거 아세요? 그렇죠? 야수성은 저처럼 말라야지만 생기는 거예요. 배고파야지만. 그러면 저도 처음에 개업을 하고 사무실에 했는데 사무실 진짜 깨끗했어요. 왜냐면 거래처는 없고 맨날 가서 청소만 하니까. 강남에서 했거든요. 강남에. 예. 처음에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야 이러면 내가 이거 월세도 내야 되고 또 강남이니까 그 당시에 월세도 비쌌거든요. 예. 이거 내가 어떻게 버티겠나 싶었는데 계속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사람 만나고 들어오면서 소개받고 그러면 그냥 다 돼요. 시간이 지나면.
뭐 어떻게 됐는지 그 과정을 제가 뭐 설명하기는 좀 그런데. 예. 그래서 이제 아무튼 뭐 자격증 취득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도 부가 더 증가하냐. 물론 요즘에는 이제 회사 다니면서도 높은 연봉을 받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부는 어떻게 보면 주는 사람을 항상 많이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자격증 따가지고 오너가 되면, 예, 받는 사람은 왜 이렇게 월급날이 안 오지 이렇게 하지만 주는 사람은 또 반대예요. 왜 이렇게 월급날이 지금날이 이렇게 빨리 오냐. 그렇게 진짜 생각이 정반대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CEO가 되게 되면 자, 여러분들 알아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출근할 때는 저희 어머니가 깨웠는데 제가 자격증 따고 난 이후부터는 눈이 떠져요. 야수성이죠, 야수성. 그렇죠? 먹이를 찾으러 가야 된다는. 그럼 하다못해 일찍 나가서 청소라도 해요. 청소라도 하면 손님이 또 모여요. 왜냐하면 너무 깔끔하니까. 계속 오래 있고 싶어 하거든요. 오래 있고 싶어서 계속 상담을 해주면 온 손님도 자기가 미안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중에는 꼭 이렇게 소개도 해주고 막 그럽니다. 그거는 이제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내년에 자격증 획득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시는 거고, 아무튼 이제 선택을 했고 또 저하고 같이 공부했으니까 아무튼 빠른 시간 내에 합격하는 걸 목표로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린말 완성형 지식이 필요하다. 예. 자, 그 내용이고 넘어가시면 되고 차례를 보세요. 이게 또 제 책이 아니라 또 이제 그 엄윤 선생님 교재, 제 책 같대요. 근데 보니까. 예. 차례를 쭉 보게 되면 총 몇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17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5문제 나오죠. 예. 그러면 이 중에서는 어느 한 장에서 2문제도 나오기도 그래요. 그러면 이제 각 장별로 이제 출제 난이도가 다 다르다는 거죠. 출제 이렇게 빈도가. 그렇죠? 그 중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는 자주 출제가 되고, 어떤 거는 매년 출제되는 그런 파트도 있고, 또 어떤 거는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제가 발라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1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올해 시험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하나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이 15문제 중에서 20분에서 많게는 25분까지 25분을 투자해가지고 이 중에서 12문제 요 시간 내에 요 12문제 이상 맞추는 게 제 수업의 목표예요. 네.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 시간 내 처음에 여러분들 문제 한번 읽어보면 1분 지나갈걸요? 그냥 읽기만 해도. 네. 그러니까 이제 쭉 우리가 이제 시험 보기 전까지 이제 공부하면서 요 시간 내에 12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푸는 게 그게 이제 우리 수업의 목표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그걸 잘 따라오시기만 하면 무조건 10문제는 넘게 맞추게 되는 거고, 1차 시험에서 요 시간 내에 원가 원리계를 10문제 이상 맞추게 되면 회계학 시험으로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게 이제 제 수업의 목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각 장별로 우리가 둥둥한 비중으로 공부를 하면 안 돼요. 시험에 잘 나오는 거를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고, 중요한 걸 많이 공부해야 돼요. 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영리하게 공부를 해야죠. 영리하게. 근데 그건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이제 그거는 제가 이제 판단하는 문제고, 그래서 차례를 보게 되면 자, 1장은 X표를 그어주세요. 여기서는 시험이 안 나와요. 1장. 그냥 용어에 대한 몇 가지만 정리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건 제가 해드릴 거고, 오늘 목표가 2장까지거든요. 2장은 동그라미를 하나 치고, 여기서는 동그라미를 치면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매년 한 문제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장은. 1장은 X, 2장은 동그라미. 이건 무조건 이제 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문제는 정해져 있습니다. 제조원가에 대한 흐름 문제로서 계산형 문제가 나와요. 원가관리회계는 어떤 경우에는 15문제가 다 계산형 문제로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비계산형 문제, 말 문제죠. 계산 안 하니까. 근데 말 문제가 더 어려운 거 아세요? 올해 원가에서 표준원가 말 문제 나왔잖아요. 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원가 관리액에서는 말 문제가 많이 나오면 두 문제예요. 많이 나오면 두 문제.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원가 관리액에는 다 계산형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무액에서는 그거는 기준서 그 원칙이니까 회계 원칙이니까 그거는 당연히 말 문제가 나와야죠. 예. 그래서 이제 회계학에서의 그 말 문제는 재무회계가 대부분 차지하고 원가 관리액에는 요거는 이제 한 문제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2장에서도 다 나오는 문제 형태는 다 계산형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장 개별 원가 계산 동그라미를 치세요. 예, 여기서도 매년 한 문제. 그래서 이제 개별 원가 계산이 이제 주로 잘 나오고, 만약에 개별 원가 계산에서 잘 안 나오게 되면, 개별 원가 계산이 안 나오게 되면 그때는 이제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이 나올 거야. 근데 이제 빈도수는 3, 4장에서 한 문제가 나오는데 개별 원가 계산에서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리고 4번에 ABC 원가 계산,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은 세모를 치세요. 매년 출제되는 건 아니지만 혹시나 개별 원가 계산에서 안 나오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3, 4번은 여기서는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3번과 4번에 대한 원가 계산은 다품 중 소량 생산 시스템에서 적용하는 원가 계산 방법이거든요. 예. 뒤에 나오는 이제 결합 원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 원가 계산은 소품 중 대량 생산 시스템에서 적용하는 원가 계산 방식이기 때문에 각 생산 방식별로 원가 계산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그 3, 4장에서는 나오는데 그때는 이제 얘가 나올 가능성이 더 크고 여기서 나오면 보조 부분의 원가 배분 아니면 정상 원가 계산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돼 있어요. ABC 원가 계산에서 나오게 되면 요거는 말 문제가 좀 가능성이 있어요. 요거는 좀 가능성이 있고 왜냐면 이 ABC 원가 계산 자체는 너무 쉽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계산 문제로 나오면 그때는 이제 쉽게 나올 수도 있고 까다롭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얘가 더 이제 비중이 더 큰 거예요. 자, 넘어가시고. 자, 5장에 종합 원가 계산 있죠? 예, 동그라미를 치세요. 이건 무조건 나오는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내용도 많고. 그리고 동그라미 치면서 옆에 예, 별표도 하나 치세요. 이 별표는 뭐냐? 2차 시험의 단골 주제라는 거예요. 2차 시험에서는 요 위에 있는 부분 잘 안 나와요. 예, 요 위에 있는 부분 잘 안. 나중에 이제 2차 공부하시게 되면 알겠지만 예, 이제 2차 시험에서 이제 4시험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원가 파트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관리 파트에서 나오고 그리고 이제 원가하고 관리가 이제 융합형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2차 시험에서 잘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다 골라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에 종합원가 계산의 확장이 있죠. 네. 결합원가 계산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얘 세모 결합원가 계산.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6장까지가 1장에서 6장까지 있죠. 우리가 이제 뒤에 구분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가 원가 회계 파트인데 제품 원가 계산을 위한 원가 회계예요. 제품 원가 계산을 위한 원가 회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파트는 어떻게 보면 재무회계 측면에 가까운 거예요. 재무회계. 우리가 이제 제품 원가를 계산을 해가지고 그렇죠? 이 제품 원가가 판매가 되지 않으면 재무상태표에 남아있죠. 그 우리가 제조기업의 재고자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조기업의 그 재고자산을 우리가 제조기업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그 재무상태표상에서 재고자산에 금액이 되는 거고 그게 판매가 되면 그때는 이제 포괄손익계산서에 매출액이 매출 원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제품 원가 계산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거. 그럼 재무제표 작성은 재무회계잖아요.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회계가. 그래서 이제 재무회계에 가까운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네. 보통 세 문제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최소 세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원가 계산의 자료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경영 관리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과평가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그리고 의사결정, 그죠? 또 원가 통제라든가. 자, 그래서 이제 원가 통제적인 측면에서의 원가 계산이 바로 정상 및 표준 원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죠? 7번은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리고 얘도 옆에 별표. 표준 원가 계산이 2차 시험 문제로 또 나올 가능성이 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품 원가 계산에서 2차 다루는 거는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종합 원가 계산에서 빈도수가 제일 높았고 원가 통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표준 원가 계산이 잘 나온다 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8장이 있죠. 얘는 동그라미를 2개 치세요. 자, 변동 및 초변동 원가 계산. 변동 원가 계산은 우리 의사결정을 할 때 원가 계산에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품 원가 계산 방법이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전부 원가 계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변동이 있고 초변동이 있는데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전부 원가 계산보다는 변동 원가 계산 방법에 의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유용성이 있고 더 효과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사결정, 관리적인 의사결정 배우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원가 계산이 바로 변동 원가 계산이에요. 변동 원가 계산에 의한 원가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의사결정에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얘를 잘해야지만 뒤에 나오는 관리회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얘는 시험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2문제씩, 어떨 때는 3문제씩 막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원가 계산 파트 중에 하나죠. 동그라미 2개예요. 당연히 별표. 저 별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에 원가함수 추정이 있어요. 얘는 세모. 매년 이렇게 출제되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10번에 CBP 분석. 어떤 교수님은 관리에게 꽃이라고 그래요. 꽃은 무슨 꽃이야, 그렇죠? 그냥 CBP 분석이지. 그러니까 관리적인 의사결정이 일반적인 의사결정이에요. 그렇죠? 모든 기업들이 제너럴하게 적용하는 일반적인 의사결정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뭐 재무회계에서도 일반 목적 재무보고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그 일반의 의미는 뭐냐면 모든 기업이 재무제표 작성할 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원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의 업종 특성 상관없이 뭐 상기업이든 제조기업이든 의사결정을 할 때 그때 이제 의사결정에 대한 관리 도구가 되는 게 바로 CBP 분석이다 하는 겁니다. 별표 2개. 이렇게 합니다. 뭔가 이렇게 표시를 하면 공부하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집에 가면 또 뿌듯하고 머릿속은 비어있지만 흔적은 남아있으니까 다 채워지게 돼 있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자, 11장에 관련 원가 분석. 별표 2개죠? 동그라미 2개죠? 이건 별표가 2개예요. 이건 2차 시험에서 빠짐없이 무조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제 양도 많이 다루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12장에 있는 대체가격 결정도 원래는 관련원가 분석에 대한 확장이에요. 확장. 이것도 관련원가 분석과 관련된 의사결정 문제인데 좀 까다롭죠. 확장이 됐으니까 내용이 좀 더 복잡하고 좀 더 까다로운 내용일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회계사 시험에서는 이걸 굉장히 잘 내는데 우리 세무사 시험에서는 이게 그렇게 매년 나오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겁니다. 그렇죠? 세모.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3장에 있는 자본예산은 설령 나온다 할지라도 보지 마세요. 이거는. 그렇죠? 나중에 2차 시험 공부할 때나 그때 이제 혹시나 나올까 봐 하는 그런 이제 그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 자본예산 이거 원래 재무관리 파트죠. 재무관리 파트. 대신 세무사 시험은 14장에 있는 종합예산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이거는 동그라미예요. 1차 시험에서 단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장에서의 성과평가를 나타내는 거. 성과평가를 나타내는 게 그 표준원가에서 그 표준원가 내용도 마찬가지로 성과평가고 요거는 이제 표준원가는 제조 부문이고 요거는 이제 제조 부문 이외에 이제 판매 부문. 그렇죠? 또는 이제 우리가 투자 관련돼 가지고 나머지 이제
그 성과평가와 관련된 내용이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가 되는 거예요. 책임의 기준도. 그 다음에 이제 16장에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 이렇게 나와있죠. 세모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7장에 최신관리회계. 최신관리, 최근에 나오는 그 원가관리회계, 관리회계 원서들을 보면 1장이 뭐냐면 균형성과표예요. 그리고 균형성과표가 내용에 최근에 나오는 이제 그 원서들 이렇게 보게 되면 전체 관리액의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봤을 때는 관리액에서는 제일 중요한 파트가 이거예요. 저 균형성과표, 균형성과표. 시험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그래서 균형성과표가 다양한 성과 지표를 가지고 그렇죠?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크게 네 가지 관점으로. 네. 그래서 재무적 관점, 그 다음에 이제 고객 관점, 그 다음에 내부 프로세스 관점, 학습과 성장 관점에서의 다양한 성과 지표를 우리가 둬가지고 기업의 전략과 연계해가지고, 예, 우리가 그 기업의 그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그게 최근에 가장 연구되고 있는 게 균형 성과표예요. 저도 대학원에서 이제 관리회계 요거 이제 전공인데, 예, 그냥 대학원 내내 그냥 다니면서 균형 성과표만 공부해요. 거기 나와 있는 성과 지표도 어떻게 구하는 건지. 예. 시험은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그렇죠, 중요한 거는. 근데 그냥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 그래서 만약 나오면 균형 성과표 아니면 품질원가가 나와요, 세무사 시험은. 근데 세무사 시험은 품질원가를 더 중요시 여기고 올해 시험도 품질원가에서 나왔어요. 품질원가는 되게 간단해요. 예. 자, 그래서 요것도 이제 세모 이렇게 쳐주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그래도 최신 관리 얘기니까. 보통 이제 출제하시러 가시는 교수님들이 다 내고 싶어하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 많이는 못 내요. 네. 회계사 시험에서는 중요하죠. 회계사 시험은 아마 균형 성과표 위주로 막 출제가 될 거예요. 그 균형.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장 이후 부분이 여기가 이제 관리회계 파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게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서의 중요도다. 그걸 나타내는 거야. 아시겠죠? 이건 알아야죠. 그래도 내가 뭘 공부를 하는데 전체적인 우리가 이제 흐름은 여러분들이 알고 들어가는 게 관심을 가지게 되죠. 그냥 딱 처음서부터 원가액의 기초 개념 막 공부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예. 여러분들 빨리 합격하는 방법이 뭐 이건 좀 당연한 말이긴 한데 공부를 재밌게 하면 금방 합격해요. 예. 저도 재밌었어요. 예. 대학 때 워낙 공부를 안 해가지고 야 내가 이 경영학과 왔는데 이런 게 있었네 하면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재밌더라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공부할 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예. 재밌게 하면 뭐 합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각 장별로 중요도를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가 OT예요. 자 질문 있으신 분? 나 궁금한 게 있다. 질문해서 뭐 어떤 질문인지 다 말씀드릴게요. 하라면 안 하죠? 뭐 또 거래처 몇 개냐 이렇게 말하면 말씀드릴게요. 뭐 몇 개 안 되는데 네. 거래처 많으면 강의하겠습니까? 거래처 관리하기 바쁘지. 네. 아무튼 뭐 여러분들 뭐 저하고 만난 것도 이제 아무튼 좋은 결과를 이제 내야 되고 예. 물론 여기 있는 뭐 다른 모든 선생님들도 다 최선을 다할 거니까 아무튼 학원을 믿고 그냥 하란 대로 하면 예. 단순하게 공부하는 사람이 합격해요. 막 의심을 해요. 막 교재가 이게 나은지 저게 나은지 다 똑같아요. 그렇죠? 예, 다 똑같아요. 어떤 대표적인 그런 그 뭐 특출나는 그런 교재가 아니에요. 없어요. 다 똑같은 거야. 다 똑같은 거야. 그리고 제일 좋은 교재는 기출 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한 교재가 제일 좋은 교재예요. 예,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이 그렇죠? 뭐 저희 학원뿐만 아니라 다른 학원들도 다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서 다 연구하고 교재를 만들기 때문에 거의 차별성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공부 방법만 조금 여러분들이 좀 효율적으로 잘 이용하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 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동영상을 위주로 해서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해독 복습할 때 그때 이제 책을 읽어가면서 예. 그리고 어느 정도 지식이 쌓이면 기출 문제를 계속 읽으면서 그 문제에 대한
스토리를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회계학 잘 안 나오는 게 뭐냐면 회계학 문제를 딱 접했을 때 두려움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풀었던 회계학 문제도 시험장 가면 딱 보는 순간에 두려움이 생겨요.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사람이 합격하는 겁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읽으면 되는 거예요. 계속 읽으면 친숙하게 되는 거고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상대방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합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합격의 비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1장서부터 이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